전창일 연구원님이 네. 22년 8월에 네. 나오셨었어요. 아, 예. 얼추 딱 6개월. 네네. 아, 그때라도 살 걸. 아, 네. 네,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와, 뭐 6개월 네. 안에. 네.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네. 이제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이 거의 14조 원에 육박하고 있고. 네. 아, 미쳤어. 이렇게 네. 멈추질 않아. 이렇게 항상 제가 안 사면 네. 신고가를 가고. 약간 좀 조정을 받는 것 네. 같아서 저거 봐라 하니까 뭔데 하면서 다시 치고 올라가고. 네, 네. 자, 그게 바로 2차 전지 산업입니다. 오늘 전창현 연구원 통해서 또 얼마 전에 그 22년 4분기 실적이 다 나왔으니까 아, 예. 그거 한번 좀 체크를 하고 네. 본론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근데 4분기 실적들이 솔직히 다 좋지는 않았죠. 썩 네. 좋은 건 아니었죠. 맞아요. 저희가 최근에 주가가 제가 살펴보니까 예. 거의 뭐 15% 이상 최근 한 달 예. 수익률 2차전지 업종이 15% 이상으로 주가는 되게 좋은데 네. 그 실적은 좀 안 좋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저희 2차전지 주요 기업들이 좀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 대비해서는 부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저희가 작년 11월 이후로 환율이 급락하면서 저희 수출 위주의 저희 2차전지 업체들 전반적으로 좀 실적에 부정적 영향이 끼쳤고요. 환율에 어떻게 보면 좀 역효과가 네. 좀 있었던 거네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달러가 이제 뭐 환율이 강하면 강할수록 저희 회사들의 이제 실적이 원화 기준으로 이제 매출액이 환산되기 때문에 네. 이제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었는데 11월 달 이후로 좀 환율 하락이 좀 안 좋게 내려왔고. 적용을 했고, 두 번째 이슈는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주요 메탈 가격의 상승입니다. 네. 저희 4분기에만 지금 분기별 기준으로 리튬이 12% 올랐고 이제 니켈이 15%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 메탈 가격들이 이제 변동을 하게 되면 전반 고객사로 좀 시차를 두고 판가로 정가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정가되는 레깅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레깅 타임은 소재 같은 경우는 2에서 3개월이면 판가로 정가가 되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5에서 6개월 이면 정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4분기는 이렇게 전가되는 판가 대비 이제 워낙 급등한 이제 원가로 인해서 판가와 원가 사이의 격차, 스프레드가 축소되면서 좀 마진이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보는 게 이제 두 번째 영향이고, 연말에 조금 이제 소재 가격들이 뛰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생각하면 판가는 후행돼서 반영이 되는데 원가는 바로바로 선행돼서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가가 뒤늦게 따라오는 와중에 원가가 4분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10% 이상 이제 주요 메탈 가격들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좀 원가가 그러니까 상승했던 거죠. 판가 대비해서. 네. 그래서 마진 스프레드가 이제 4분기에는 좀 축소가 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이건 일부 업체들의 이슈긴 했지만 좀 일부 고객사들이 좀 연말에 재고 조정을 실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업체들의 좀 수요가 감소됐던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이슈로 저희 이번 4분기 실적이 조금 시장 기대치 대비해서는 부진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거의 그 양극재 기업들 실적에 포함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배터리 셀까지도. 일단은 이따가 좋은 거 위주로 좀 한 번 더 많이 여쭤볼 텐데 조금 이게 갈리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셀, 양극 활물질, 양극재. 그리고 동박 기업들, 알박 기업들 이제 한창 쉬었고요. 알루미늄, 그다음에 동 기업들. 그리고 전해액이나 첨가제 하는 회사들은 상대적인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좀 부진했고, 요게 이렇게 갈리는 이유를 좀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가적인 측면에서 주가도 그렇고 뭐 성장, 뭐 밸류에이션을 받는 배경, 뭐 실적이 갈리는 요인, 뭐 두루두루요. 일단은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주가라는 건 결국 기업의 실적,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수렴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실적이 견조하게 좀 잘 나오는 기업들은 저희 그 주가가 선행하거나 후행해서 이제 먼저 앞서가거나 뒤따라가거나 이 속도 차이지, 결국에 그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서 부여하는 멀티플,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멀티플도 부여된다고 보고 있는데, 좀 이제 실적이, 그러니까 먼저 주가가 좋았던 애들은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기업의 해자가 좀 다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소재로 예를 들면 이제 소재 안에서도 이제 스페셜티 소재와 커머디티성 소재로 나뉩니다. 네. 그러니까 커머디티성이랑 저희가 주로 단기 계약 위주로 체결이 되고 네. 이제 고객사 입장에서도 그게 뭐 타업체로 이제 대체가 가능한 소재들은 굳이 중장기 계약을 체결을 안 해줘도 되고 그 마진 같은 경우도 뭐 낮을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반대로 이제 스페셜티 저희가 이 회사 아니면 좀 대체가 불가능한 예를 들어 좀 뭐 저희 한국 회사들이 주로 잘하는 것 중에 특히 하이니켈 양극재 같은 네. 것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대체 불가능한 소재들이죠. 그러다 보니 이 소재 회사들의 바게닝 파워가 강하고 그 고객사들한테도 이제 빨리빨리 이제 선점을 하는 거죠. 네. 이제 쇼티지가 더 예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중장기 계약도 체결이 되고 마진도 좋고 이제 실적이 중장기적으로도 저희가 안정적으로 저희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높은 멀티플을 부여하고 있고 주가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좋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간 그것도 이제 양극화 물질 기업들 네. 중에서도 하이니켈계를 잘하는 데들이 좀 해자가 있고 예, 거기에 따른 그렇죠. 밸류에이션도 좀 더 높게 받는 거고 예. 그 동박하고 알박들은 네. 좀 쉬다가 최근에 네. 좀 많이 올라오는 감이 있거든요. 네네. 어떤 좀 차이점이 있었을지. 동박 같은 경우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양극재 다음으로 사실 선호하는 섹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중장기 계약이 체결되는 주요 소재 중에 하나가 또 동박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 양극재랑 동박 말고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체결되는 계약이 없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또 나머지 업체들도 일부 업체들은 있지만 대체로 경향이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첫째 이제 배터리에서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이제 높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앞서 이제 양극재 회사들이 좀 워낙 좋은 주가 상승세를 시현했던 것만큼 이제 동박 같은 경우도 이제 양극재에 뒤따라서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왔던 측면이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고 네. 알루미늄 박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언론 보도나 공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좀 주요 고객사 향으로 좀 대규모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됐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주가 상승을 이제 양극재만큼이나 뒤따라서 견인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박하고 알박하고 네. 거의 반반씩 비슷하게 쓰이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달라요? 다릅니다. 이게 그 단위 무게당 동박이 훨씬 비싸요. 그러니까 알루미늄은 단위 무게당 비싸다. 네, 알루미늄은 사실 그러니까 그 알루미늄은 주로 저희가 양극박이라고 해서 양극에 들어가는 집 전체 전기를 모으는 역할을 알루미늄이 하기 때문에 알루미늄 박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네, 있고 네. 그 거꾸로 이제 음극 쪽에서 전기를 모으는 집 전체 역할은 구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동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뭐 쓰이는 뭐 절대적인 무게는 비슷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킬로그램당 이제 구리가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알루미늄보다 예. 큰 틀에서 배터리 안에서 차지하는 원가 비중도 동박이 큽니다. 네, 그래서 그 때문에 조금 더 동박이 시장에서 실적 사이즈도 기업들 사이즈도 크고 올라가실 때 더 많이 올라가고 네 크고 그래서 시장에서도 더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구나. 사실 이제 동박하고 알박하는 회사들은 꽤 이제 좀 수가 네. 되잖아요. 네. 신규 진출한 데들도 있고 뭐 계속 네. 증설도 하고 있고.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은 동음, 알양 이렇게 외우면 되더라고요. 알루미늄은 그러네요. 양극으로. 네. 동은 이제 구리는 음극. 그렇죠. 전액이랑 예전에 네. 한창 그 첨가제 막 이거 막, 네. 막 마법의 가루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한때는 전액하고 또 전액 첨가제가 네. 훨씬 주가 측면에서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 막 양극화 물질 기업들보다 훨씬 더 마우퍼폼하는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완전 아니더라고요. 뭐 어떤 일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일단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네. 수급이 조금 꼬였던 것 같아요. 수급이요? 네. 그 첨가제랑 이제 전해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중국의 시장이 있습니다. 중국의 스팟 시장 가격이 네. 있는데 그 가격을 보니까 좀 최근에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첨가제랑 이제 전해질 쪽에, 그러니까 특히 그 LiPF6 라는 그 범용 전해질이 네. 대표적으로 좀 저희 첨가제랑 전해질 쪽에서는 벤치마크 가격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가격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좀 최근 1년 사이에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 판가가.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 수급입니다. 네.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저희 한국의 뭐 첨가제나 이제 전해질 회사들도 당연히 이제 시장 가격이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그들의 판가도 인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좀 그 때문에 실적이 대체적으로 시장 기대치보다는 다소 부진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타 소재 회사들 대비 좀 주가가 부진하지 않았나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약간 아까 그 양극재 기업 말씀해 주실 때,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더 잘 받는 기업은 경제적 해자가 확실히 있는데 하이니켈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양극재 부문에서는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라든지 어떤 좀 진입 장벽이 높은 거는 알겠는데 다른 데들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동박, 알박, 이제 전해질, 첨가제 이런 데들은 좀 어때요? 뭐 경제적 해자라든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나 이런 게 저희가 같이 성장하는 산업 안에 있기는 한데. 예, 그렇죠. 저희가 참 애매합니다. 이게 기술적 그리고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주관적인 문제, 그러니까 정성적인 문제예요. 있죠. 그게 이제 멀티플이라는 게 그렇게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나름 그래도 정량화돼서 이거를 좀 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저는 마켓시어라고 생각합니다. 점유율. 시장 점유율. 네. 그러니까 결국에 해자가 유지되는 기업들은 잘 보시면 지난 1년 그리고 지난 2년간 점유율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확대되거나. 근데 거꾸로 저희가 좀 시장에 어떤 해자가 없어서 뭐 신규 후발 진입 업체들한테 좀 마켓쉐어를 내주는 회사들은 저희가 뭐 사후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지만 좀 해자가 부재한 소재 혹은 기업들이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것이죠. 언급드린 하이니켈 양극재는 지금도 계속 고객사 그리고 시장 안에서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 소재입니다. 그만큼 거꾸로 후발 진입에 대한 어느 정도 해자가 수치로 이제 증명이 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 다른 업체들이 양극재 한다고 해도 힘들고 그 중에서 하이니켈계 한다고 하는 건 더 힘들고 그렇죠. 따라올 수도 없고 이제는 이렇게. 그래서 양극재 다음으로 전 그 해자가 사실 동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박도 잘 보시면 생각보다 물론 시장 데이터가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크게 상위 업체들의 점유율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특히 한국 회사들이 동박 같은 경우는 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점유율도 많이 가져가고 있고, 중국 업체들이 시장 진입을 여러 시도를 했지만 생각보다 시장 점유율 데이터 측면에서 올라오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또 알아보니까 현업의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티타늄 드럼이라고 동박을 이제 캐파를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핵심 장비가 있는데 이 수급이 또 거의 수급이 좀 타이트하다고 합니다. 글로벌리 이제 몇 개 소수의 업체들만 생산을 하고 있고, 그 소수의 이제 티타늄 드럼 장비 회사들이 좀 기존에 이제 레퍼런스를 확보한 이제 상위 업체들, 특히 저희 한국 동박 회사들 같이 상위 업체들 중심으로 이미 물량을 다 배정을 해놓고 보니까 신규로 이제 짓는데도 이제 이 장비가 없어서 짓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설사 장비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 동박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생산 노하우 그리고 오랜 생산 경험이 수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저희가 우려했던 것 대비 동박 산업에 대한 해자는 어느 정도 양극재만큼이나 좀 견고한 측면에 있다라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 그러한 해자가 결국에 이제 가셔야 되는 것이 고객사와의 중장기 계약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스페셜티 소재와 커머디티성 소재를 가르는 가장 좀 정량화된 바로미터는 저는 중장기 계약 체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다. 네. 괜히 10년 계약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고객사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페이버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 밑에 벤더 회사들한테. 그리고 그 벤더 회사들도 그런 10년짜리 길게는 그 계약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좀 캐파도 지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후발 진입 업체들과의 경쟁을 경쟁력을 또 공고히 하는 또 선순환 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위 업체들을 그리고 기존 업체들이 더 경쟁력을 더 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빨리 대응하려면 증설이 필요하고 증설하려면 미리미리 계약을 해야 되고, 그게 또 후발 업체랑 초격차가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약간 이제 양극재 쪽으로는 그런 초격차, 기술력 차이 이런 거 많이 들어서 이해가 가겠는데, 이제 동박 같은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롤투롤 장비 가져다가 구리 같은 거 막 녹여가지고 부어서
두루마리 휴지 만들듯이 납작하고 네. 얇게 낭창낭창하게 해서 네. 이따시만한 두루마리처럼 만들어서 납품하는 건데 네. 이게 그렇게 진입장벽이 높을까? 네. 약간 그겁니다. 이제 시장 차원에서 항상 의심을 하는 거죠. 예. 이렇게 높은 멀티플 줘도 돼? 이런 주가가 지금 합당해? 계속 성장할 수 있어? 어떤 진입장벽을 지킬 수 있어? 시장 점유율 안 뺏길 거야? 의심하면서 가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보자면 어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이게 참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도 파악하기가 네. 참 어렵습니다. 네. 아까도 말했듯이 저희는 최대한 그 수치 그리고 드러나는 숫자로 분석을 해야 그쵸. 최대한 객관성을 저희가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데이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라는 생각으로 저도 임하고 있는데 그 회사 가면 다 자기네 회사가 다 제일 잘한다고 그렇죠. 하고 네. 사실 그래서 그런 정성적인 비교는 네. 정말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 비교는 그 현업에 계신 분이라도 네. 자기가 몸담는 회사가 다른 네. 회사보다 좋다라는 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주관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그 시장에 있는 점유율 같은 좀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할 수 있는 데이터 위주로 말씀을 네. 드리고자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동박회사들의 이제 상위 업체들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최소 유지 혹은 확대되는 과정을 통해서 신규 후발 진입에 대한 이제 해자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저희도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동박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이제 뭐 긴 폭으로 만들고 길게 만들고 더 빨리 만든다라는 이 생산의 이제 3요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다 달성하기가 어려운 게 뭐 속도를 동박 생산하는 속도를 빨리 하고자 하면 기본적으로 품질이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찢어질 수도 있고 네, 또 반대로 또 동박을 품질이 균일하게 이제 안정적으로 만들고자 하면 또 생산 속도가 늘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생산 노하우 단에서 업체들 간의 분명한 격차는 존재한다. 네. 그리고 저희 국내 3사 안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기술 격차가 조금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3사요? 그 안에서도 동박 3사. 동박 3사. 네네. 뭐 SKC랑 일진 머티리얼즈, 솔루스 첨단 소재. 그렇게까지가 3사. 네네. 미국의 IRA 법안, 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가지고 우리가 엄청나게 또 스터디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뭐 미국 현재 공장이 있는 기업들은 수혜가 되고도 아니면 이제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근데 또 유럽이 비슷한 거 들고 나왔어요. 네. CRMA. 네네. 요게 크리티컬 로우 매터리얼 액트. 네. 핵심 원자재법. 핵심 원자재법. 네. 그러니까 유럽판 IRA라고도 불리는데 요게 그 법안이 구체화돼서 나오는 건 아직 좀 시간이 남았다 하더라고요. 한 3월쯤 공개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도들이 나오던데 이게 벌써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 영향이? 일단은 그 RMA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말씀드리면 결국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IRA와 굉장히 유사한 법입니다. 핵심 취지는 그러니까 주요 내용은 아마 추정컨대 유럽 입장에서 우방국 중심으로 유럽 현지의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와 관련된 밸류체인 구축이 저희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좀 선제적으로 이미 유럽 현지에 진출해 있거나 혹은 앞으로 또 공격적으로 유럽 현지의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 좀 국내의 배터리나 소재 회사들한테 좀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특히 지금 현재 유럽 안에 캐파 비중이 그러니까 전체 캐파에서 유럽 안에 공장 비중이 많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SKI 테크놀로지나 솔루스 첨단 소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다른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들도 대부분 유럽 현지에 캐파를 조금이라도 보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좀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결국엔 저희 국내 업체들 전반적으로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말씀 주신 대로 유럽의 이 RMA 법안은 이제 법안이 상정되고 나서 이제 실제 시행되기까지 과거의 유럽의 법안을 봐도 그렇습니다. 좀 상당히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조금씩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저희 주가적 관점에서의 저희 모멘텀은 지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안 시행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사실상 우리나라 셀 3사도 그렇고 양극재 기업 2개 회사 LNF랑 에코프로비엠도 다 유럽에 진출되어 있고 LNF랑 에코프로비엠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3년 상반기인가요? 에코프로비엠이? BM은 제가 알기로 24년 양산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LNF는 아직 유럽을 콕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았고요. 그 외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유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KIT랑 솔루스 첨단 소재 이 동박 기업들은 이미 진출이 되어 있는 거고. SKIT 그 분리막 공장은 네. 이미 폴란드에 지금 공장이 있고요.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는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도 역시나 이제 룩셈부르크와 이제 헝가리 쪽에 공장이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조금 이제 이슈 하나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뭐 이게 사실 좀 예측하기 힘든 변수기는 한데 테슬라가 항상 뭐 한다 그러면 주목을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3월 1일이죠. 네네. 테슬라가 그 인베스터 데이라고 합니다. 요건 이제 그 뭐 투자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기는 한데 요게 뭔가 좀 예상되는 내용들이 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아직 그 포스터만 나온 상황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냥 일부 언론 보도에 뭐 축적성 보도들은 있었습니다. 일단 그 중장기적으로 좀 사업 계획에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제 그러니까 중장기 사업 계획의 청사진 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스터 플랜 3, 그러니까 세 번째 버전이고요. 과거 초기에 2006년에 마스터 플랜 첫 번째 플랜이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마스터 플랜은 2016년에 나왔고 지금 이제 2023년, 그러니까 7년 만에 세 번째 마스터 플랜이 나온 거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테슬라의 사업 전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시장에서 가장 크게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건 이제 신규 전기차 플랫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모델 3 혹은 모델 Y보다도 이제 거의 절반 가까운 가격의 저가형 전기차 모델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저희가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소프트웨어단의 뭐 자율주행이나 AI 혹은 뭐 생산단의 생산 기술 혁신이나 혹은 지금 테슬라가 전기차 사업뿐만 아니라 ESS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전반적으로 이제 아우르는 그 여러 가지 그 청사진들을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저희 2차 전지 섹터 안에 주로 좀 관련이 있는 이제 팩터라고 하면 결국 그 이제 신규 전기차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이 신규 전기차 플랫폼이 공개됐을 때 일단 관련돼서 이제 기존의 그러니까 협력을 좀 하고 있는 배터리나 이제 소재 밸류체인 상의 협력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거나 혹은 좀 신규로 이 새로운 플랫폼에 좀 진입이 가능한 업체들에 대한 이제 수혜가 기대를 할 수는 있겠죠. 뭔가 좀 협력사 풀이 넓어진다라든지 문턱이 낮아진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더 싼 배터리를 넣어야 저가형 자동차가 가능하니까. 혹은 더 가성비가 좋아야겠죠. 그래서 더 가성비가 좋은 뭐 소재를 뭐 신규로 뭐 채용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기대감을 낳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 그러니까 테슬라가 훨씬 더 싼 거 뭐 3천만 원대 초반이라는 뭐 그런 기사들은 계속 좀 나오고는 있던데.